파도 소리가 이렇게 무섭게 들릴 줄 몰랐어요. 앞이 안 보이는 저를 휠체어에 앉혀놓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하늘에선 편히 쉬라고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데 저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제 눈은요, 그 사람 뒷모습을 또렷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그 짓을 제가 어떻게 되갚아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복수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날이었어요. 서해안 갯벌 한가운데 휠체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 앉은 사람이 접니다. 송채경? 검은 선글라스로 얼굴 가린 채 꼼짝도 안 하고 있었지요. 뒤엔 15년 함께 산 남편 권도준이 서 있었고요. 도준이 제 어깨에 손을 얹더라고요. 그 손길이 평소보다 너무 정중해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채경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후련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앞 안 보이는 척 두리번거리는 저를 보며 그 사람이 제 귀에 입술 갖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바닷물이 차오르면 고요하게 잠들 수 있을 거야. 잘 가, 채경아. 휠체어를 확 밀었어요. 바퀴가 갯벌 구덩이에 푹 박히면서 몸이 확 기울었지요. 도주는 뒤도 안 돌아보고 차로 갔습니다. 시동 거는 소리, 차 빠져나가는 소리, 100m, 200m, 엔진 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대로 있었어요. 완전히 조용해졌을 때요. 저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 던졌습니다. 제 눈동자는요, 초점이 또렷하게 맞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맑은 눈이었어요. 휠체어 팔걸이 잡고 천천히 일어섰지요. 권도준, 내가 나를 이렇게 버린다고? 두 다리로 갯벌 위에 섰습니다. 신발 밑으로 끈적이고 비린내 나는 갯벌이 느껴지는데 온몸 신경이 곤두섰어요. 숨이 턱 막혔지만 이 악물었습니다. 마른 땅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발목까지 차오른 바닷물이 다리를 잡아당겼지만 저는 안 멈췄습니다. 이 순간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너를 반드시 지옥 보내주겠다고 다짐하며 걸었습니다. 사실은요,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교통사고 나고 병원 갔을 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시력 저하는 일시적이니까 스트레스만 조심하면 금방 낫는다고요. 근데 저는 눈 나은 거 숨겼어요. 왜냐면요. 도준이가 제 눈 안 보인다고 믿고 내 연녀 배수진이랑 나누는 대화를 제 귀로 다 들었거든요. 오빠, 저 여자 보험금만 타면 우리 세상이야. 조금만 더 참자. 배수진의 그 목소리 들었을 때 알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은 이미 죽었고 제 앞엔 돈에 눈먼 괴물만 남았다는 걸요. 저는 바보처럼 웃으며 그놈들 비위 맞춰줬습니다. 도준이 주는 이상한 알약 먹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겼어요. 제 재산 빼돌리는 위임장에 도장 찍을 땐 손 떨면서 무서운 척했고요. 그런데 지금요. 저는 그 휠체어에서 제 발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 된 채 마른 땅에 도착했을 때 뒤돌아서 갯벌을 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권도준, 기대해. 갯벌에서 빠져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 죽음 확인하는 거였어요. 기가 막히지 뭡니까? 제가 실종된 지 사흘도 안 됐는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벌써 제 영정사진 골라놨더라고요. 낡은 대포폰으로 뉴스 보는데요. 검은 상복 입고 우는 도준 얼굴이 화면 가득 나오는 겁니다. 어깨 들썩이면서 눈물 훔치는 게 비련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연기가 얼마나 정교한지 보는 제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채경아,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제 이름 부르는 그 입이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도준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참사랑이네, 젊은 남편 안 됐네 하면서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저 눈물 뒤에 숨은 게 뭔지. 슬픔이 아니라 드디어 제 재산 다 차지했다는 기쁨이죠. 도준이 제 사망 신고 서두르는 동안 저는 갯벌 근처 허름한 민가에 숨어 있었어요. 15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제가 사라진 자리엔 슬픔 대신 돈 냄새만 진동하더라고요. 도준은 제가 평생 피땀 흘려 키운 화장품 회사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 부동산들도 하나씩 처분했고요. 더 기가 찬 건 배수진이에요. 제 장례식도 안 끝났는데 그 여자가 제가 아끼던 실크 드레스 입고 제가 남편한테 선물했던 다이아 목걸이 목에 걸고 거울 앞에서 웃고 있는 겁니다. 도준이 그런 수진 허리 감싸며 속삭이더라고요. 이제 다 내 거야. 그 답답한 여편네 비위 맞추느라 나도 죽는 줄 알았어. 그 말 듣는 순간요, 가슴속에서 뭔가 확 타올랐어요. 제가 눈 멀었을 때 도준이 챙겨주던 따뜻한 보약들, 그게 사실은 제 정신 혼미하게 만드는 약이었다는 것도, 휠체어 밀면서 다정하게 속삭이던 말들이 사실은 저를 갯벌로 보낼 예행 연습이었다는 것도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더라고요. 언니들, 사랑에 눈 멀면 내 발등 찍는 도끼도 장미꽃으로 보인답니다. 제 꼴이 딱 그랬어요. 똑똑한 여자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정작 내 침대 옆에 독사 키우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하지만요. 저들 생각대로 순순히 죽어줄 제가 아니거든요. 도주는 제가 하반신 마비라 도망도 못 칠 거라 믿었겠죠. 근데 사실 저는요, 매일 밤 그 사람 잠든 사이 침대 밑에서 다리 근육 단련하면서 이날 기다렸습니다. 권도준, 배수진. 너희가 웃으면서 마시는 그 샴페인, 피눈물 되어서 돌아가게 해줄게. 흑투성이 옷 털어내고요. 달빛도 안 비치는 어두운 방에서 그놈들 추락시킬 계획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이 가로챈 제 인감 도장, 배수진이 탐내는 제 명품 백들. 그게 결국 그놈들 목 조르는 밧줄이 될 거라는 거. 그놈들은 꿈에도 모른 채 좋아라 하고 있었죠.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려면 때론 눈 감아야 할 때도 있다는데 저는 그날 제 생전 가장 똑똑히 눈 부릅떴습니다. 대포폰 액정 너머로 보이는 제 집 안방. 그 익숙한 침대 위에 배수진이 제 잠옷 입고 누워 있더라고요. 도주는 그 여자한테 제가 아끼던 진주 귀걸이 직접 걸어주면서 실실 웃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제가 일궈온 성이 제가 없는 단 사흘 만에 그놈들 놀이터 된 걸 보는데 가슴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 들렸습니다. 여보, 채경이 사망신고서 접수됐대. 이제 이 집도 회사도 다 내 거야. 도준의 들뜬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오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죽은 줄 아는 마누라 덕에 부자 됐다고 좋아라 하는 그 꼴이라니요. 억울하다 못해 피눈물 솟구쳤지만 이 악물고 그 영상 제 메일에 저장했습니다. 이제 송채경이라는 여자는 없어요. 남편 사랑했던 아내, 교양 있게 살려고 애썼던 품이 있는 사장. 그런 껍데기는 그 갯벌에 다 처박아 두고 왔으니까요. 권도준, 네가 내 무덤 팠다고 생각하지? 아니, 그건 네가 들어갈 구덩이야. 그 길로 숨어있던 방에서 나왔습니다. 짐이라고는 갯벌 흙 묻은 낡은 선글라스 하나뿐이었지요. 도준이 제 주식 처분하고 경영권 장악했다는 소식은 벌써 업계에 쫙 퍼졌어요. 주주총회 날짜 잡혔다는 얘기 듣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차갑고 이지적인 괴물 되기로요. 언니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던 세월 아까워서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내 발로 안 서면
세상 누구도 나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 그 시린 겨울 바다 한가운데 버려지고 나서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으로 안 돌아갑니다. 착한 여자, 이해심 많은 아내. 그런 거 안 하려고요. 제 이름 앞에 붙었던 수식어 하나씩 지워내면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준이 안심하고 축배드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제 칼날은 더 날카롭게 벼려질 테니까요. 제 인생 일막은 그 비린 갯벌에서 끝났고 이제 피냄새 나는 이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아갈 다리는 제 손으로 이미 불태워 버렸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봅니다. 갯벌 지늘기 딱딱하게 굳어서 살가죽 죄어오는데 씻을 물 한 바가지가 없더라고요. 평생 남 눈에 비치는 제 모습만 신경 쓰며 살았는데 이젠 길가에 돌덩이만도 못한 처지 됐지 뭡니까. 며칠을 갯벌 근처 폐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보니까요. 머릿속엔 도준한테 복수하는 것보다 당장 뱃속 갉아먹는 허기가 더 무겁게 눌러왔어요. 비틀거리는 다리 이끌고 도착한 데가 선착장 끝 낡은 국밥집이었습니다. 기철내 식당이라는 빛바랜 간판이 삐딱하게 걸려 있더군요. 문 열고 들어가니까 삶은 고기 냄새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훅 끼쳤어요. 흙투성이 된 제 행색 보고 손님들이 수군거렸지만 저는 고개 들 힘도 없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진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나왔어요. 주인장 기철 씨가 제 몰골을 한참 쳐다보더니 대답도 없이 주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돈도 없는 년이 어디서 왔냐 하면서 쫓겨나면 어쩌나. 심장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제 앞에 놓였어요. 하얀 김 사이로 보이는 건 투박하게 썬 고기 몇 점하고 뜨끈한 국물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자꾸만 그릇 때리는 소리가 났어요. 국물 한 모금 삼키니까요. 얼어붙었던 가슴 속 응어리가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서 명치를 치더라고요. 평생 호텔 식당에서 고상하게 포크질하던 송채경이 이름 모를 바닷가 식당에서 흙 묻은 손으로 허겁지겁 국밥 퍼넣는 꼴이라니. 그때요.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이 국물에 섞여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어깨만 들썩이면서 우는 저보고 기철 씨가 툭 던지듯 말하더라고요. 죽고 싶으면 다 먹고 죽어. 배고프면 죽을 기운도 없는 법이니까. 그 투박한 위로예요. 저는 아예 뚝배기에 얼굴 묻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15년 공들인 사랑은 저를 갯벌에 처박았는데 오늘 처음 본 남자가 내어준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저를 살게 하더라고요. 언니들, 인생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가장 똑똑하다고 믿었던 순간에 저는 장님이었고 가장 비참하게 바닥기는 지금에야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다 비워진 뚝배기 바닥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뜨거웠던 국물 맛 절대로 안 잊겠다고. 권도준이 저를 버린 그 차가운 바다보다 이 국밥 한 그릇 온기가 더 강하다는 거 보여주겠다고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기운을 얻었습니다. 다 비운 뚝배기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주인장 기철 씨가 제 앞으로 신문지 한 장을 툭 던졌어요. 거기엔 도준이 화환 가득한 취임식 기사하고 제 실종 소식이 구석에 작게 실려 있었지요. 제가 그거 뚫어지게 쳐다보자 기철 씨가 곁에 와 앉더니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놈, 이번엔 갯벌이었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기철 씨는 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더니 빛바랜 사진 한 장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엔 기철 씨보다 훨씬 젊은 시절 모습하고 어떤 우아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옆에 찍힌 남자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젊은 시절 권도준이었거든요. 바로 제 남편. 알고 보니까 기철 씨는 예전에 도준이 쫓던 형사였어요. 도준이는 예전에도 재력가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재산 탕진하게 만들고 사고사 위장해서 사라지는 수법 썼던 전형적인 꽃뱀이었던 거예요. 기철 씨는 그때 증거 부족해서 그놈 놓쳤고 그 여파로 사랑하던 사람까지 잃고 옷 벗어야 했대요. 10년 넘게 이 바다만 보면서 기다렸소. 그놈이 다시 이 근처로 나타나길 말이요. 기철 씨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식당 안쪽 깊숙한 데서 먼지 쌓인 서류 뭉치를 꺼내왔어요. 거기엔 도준이가 그동안 가명 쓰면서 저질러온 사기 행각이랑 공소시효 아슬아슬하게 남은 미제 사건들 기록이 빼곡했지요. 똑똑하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제가 그런 연쇄 범죄자 소나기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에 온몸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절망도 잠시 기철 씨가 제 손 꽉 잡았습니다. 송 대표님, 당신은 살아 돌아왔잖소. 이번엔 내가 끝까지 돕겠소. 그놈, 이번엔 절대 그냥 못 보내지. 언니들, 그 투박하고 거친 손 온기가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사랑이라 믿었던 건 칼날 되어서 돌아왔는데 생판 남인 이 사람 복수심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불씨가 된 겁니다. 저는 기철 씨하고 함께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도준이가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가장 치밀하고 완벽한 덫을 놓기 위해서요. 복수의 칼날을 갈다 보니까 문득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어요. 권도준이 저를 고립시키려고 가장 먼저 쳐냈던 사람, 제 10년지기 지영 비서가 생각났거든요. 그 착하고 똑똑한 아이를 횡령범으로 몰아서 길바닥에 내쫓을 때 저는 눈멀어서 남편 말만 믿고 지영이 손 냉정하게 뿌리쳤었지요. 기철 씨 도움으로 수소문 끝에 찾아간 데가 재래시장 귀퉁이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거기서 앞치마 두르고 땀 뻘뻘 흘리면서 배추 나르는 지영이 봤을 때요. 제 심장이 발등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준 상처 때문에 그 유능하던 아이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지영아. 제 목소리에 지영이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제가 흙먼지 묻은 차림으로 눈앞에 서 있으니까 지영이는 들고 있던 배추 포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넋나간 사람처럼 저 바라보던 지영이가 제 손 잡으면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정말 살아계셨던 거예요? 저는 대표님이 정말 잘못되신 줄 알고 지영이 눈물 닦아주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한테 복수해서 그놈 무너뜨리는 것보다 나 믿어줬던 내 사람들 억울함 풀어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진짜 이기는 거라는 거요. 똑똑한 송채경으로 살면서도 정작 사람 귀한 줄 몰랐던 제 오만함이 부끄러워서 지영이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내가 눈멀어서 내 진심 못 봤어. 다시 내 곁으로 와줄 수 있겠니? 지영이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꽉 맞잡았어요. 이제 제 곁엔 과거 한 품은 은퇴 형사 기철 씨하고 누구보다 저 잘 아는 영리한 지영이가 모였습니다. 언니들, 혼자일 때는 그냥 도망치고 싶었는데 내 편 생기니까 이제는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복수는 차갑게, 하지만 내 사람 챙기는 마음은 뜨겁게. 저는 그렇게 진짜 대표 마음 되찾으면서 권도준 목을 죄어갈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머리로 하는 거라더니 지영이하고 기철 씨 모이니까 권도준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어디부터 젖어드는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도준이는 제가 죽은 줄 알고 제 개인 금고며
비자금 장부까지 제멋대로 주물럭거리고 있었어요. 특히 내연녀 배수진한테 제 예물이며 보석들 아낌없이 퍼주면서 환심 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탐욕이 결국 제 무덤 될 거라는 거 그놈들은 몰랐습니다. 지영이는 예전 보안팀 인맥동원에서 도준이 제 주식 처분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이면 계약서 확보했어요. 그리고 기철 씨는 형사 시절 감각 살려서 배수진이 과거에 도준이하고 공모해서 다른 재력가 등쳐먹었던 결정적인 증거 찾아냈지요. 언니들, 이놈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도준이는 이미 제 사망보험금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도준이하고 수진이가 자주 드나드는 호텔 라운지에 지영이 보냈습니다. 지영이는 죽은 제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된 수진 앞에서 일부러 흘리듯 말했지요. 대표님이 남기신 진짜 유언장 따로 있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그거 발견되는 날엔 상속이고 뭐고 다 끝이라던데. 그 한마디에 그놈들 경고하던 동맹에 금가기 시작했어요. 도준이는 수진이가 유언장 숨겼을까봐 의심하고 수진이는 도준이가 보험금만 챙겨서 자기 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서로 감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 나쁜 짓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익 앞에서 종이장보다 얇은 법이죠. 저는 기철 씨 도움으로 도준이가 숨겨둔 차명 계좌를 하나둘 동결시켰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도준이가 꿈에 부풀어서 주주총회 준비하도록 내버려뒀지요.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려야 그 충격이 뼈저릴 테니까요. 도준이가 제자리에 앉아서 의기양양하게 결제 서류에 도장 찍을 때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권도준, 내가 가진 모든 게 사실은 내 허락 없이는 먼지 하나도 내 것 아니라는 거 곧 알게 될 거야. 준비 끝났어요. 이제 전 직원 모인 주주총회 날 죽은 송채경이 어떻게 산자들 지옥 여는지 보여줄 일만 남았지요. 언니들, 똑똑한 여자가 작정하고 독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권도준 회장 취임식 열리는 날 본사 대회의실은 축하 화환이랑 아부 섞인 박수 소리로 가득했어요. 도준은 제가 아껴 입던 옷장 뒤져서 찾아낸 최고급 정장 입고 상석에 앉아서 거만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옆엔 승전보 올리듯 화려하게 치장한 배수진이 제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주주들한테 눈웃음 치고 있었어요. 오늘부로 우리 회사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입니다. 도준이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헛기침할 때였어요. 쾅!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지요. 짙은 감색 정장에 선글라스 쓴 제가 기철 씨하고 지영이 호의 받으면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순간요. 도준 손에 들린 마이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찢어지는 듯한 굉음 울렸어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된 도준이랑 수진 얼굴 보니까 갯벌에서 삼켰던 그 비린 흙탕물 맛이 싹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가서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권 회장님, 취임 축하 인사가 너무 늦었나요? 제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회의실 구석구석 내리꽂혔어요. 도준이 부들부들 떨면서 비명을 질렀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죽었잖아. 저는 대답 대신 지영이한테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하나 떴어요. 갯벌 위에서 도준이 제 휠체어 밀어 넣으면서 잘 가라고 속삭이던 그 장면, 그리고 호텔 방에서 두 사람이 제 사망 보험금 나누면서 낄낄거리던 그 대화가 회의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주주들 비난이 쏟아지자 도준이랑 수진은 서로 탓하면서
밑바닥 미천을 드러내더라고요. 내가 시킨 거잖아. 아니, 내가 돈독 올라서 죽이자며. 서로 머리채 잡고 뒹구는 그 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게 바로 내가 15년 바쳐서 사랑했던 남자의 진짜 모습이구나. 참으로 허망하고도 시원한 순간이었어요. 곧이어 기철 씨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 들이닥쳐서 두 사람 팔목에 수갑 채웠습니다. 끌려나가는 도준이 제 발치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걷어찼어요. 권도준, 내가 나한테 가르쳐줬잖아. 하늘에선 편히 쉬라고. 이제 네 인생은 차디찬 감옥에서 편히 쉬게 해줄게. 텅 빈 취임식장에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이름표가 놓인 대표이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언니들, 내 것 되찾는다는 건 단순히 돈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둑 맞았던 내 이름, 내 자존심, 그리고 사람 보는 내 눈을 다시 찾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지독한 악성 종양을 도려내고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지나간 집무실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권도준 손때 묻은 서류들 치우고 배수진이 뿌려댄 구린 향수 냄새를 환기하고 나니까 비로소 제 방 같더라고요. 지영이는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야무지게 일정을 챙기기 시작했고 기철 씨는 다시 그 무뚝뚝한 국밥집 주인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솥을 젓고 계시겠지요. 저는 짐을 챙겨서 다시 그 갯벌을 찾았습니다. 1년 전 죽은 문턱에서 선글라스 벗어 던졌던 그 자리요. 이제 바다는 더는 비명처럼 울지 않았어요. 석양을 머금은 물결은 눈부시게 반짝였고 갯벌은 생명을 품은 듯 부드럽게 숨쉬고 있더라고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선글라스 하나 꺼냈습니다. 앞 안 보이는 척 세상 추악함 외면하면서 살았던 제 지난날 상징이었지요. 저는 그걸 깊은 바다를 향해 힘껏 내던졌어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선글라스를 보면서 저는 비로소 제 인생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똑똑한 척, 고상한 척 하면서 살았지만 사실 저는 제 마음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겁쟁이였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내 발등 찍는 도끼를 보지 못했던 어리석음도, 사람을 도구로만 여겼던 오만함도 이제는 저 바다에 다 흘려보내려 합니다. 언니들,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지요. 가장 소중한 건 잃어버리고 나서야 보이고 가장 아픈 상처가 도리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제 누군가 안 해도 껍데기뿐인 사장도 아닌 그냥 제 이름 온전히 사랑하는 송채경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갯벌 걸어 나오는 제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제 등 뒤로 쏟아지는 저 석양이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요.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야 바다 색깔이 제대로 보이네요. 언니들, 사랑보다 귀한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고 살아요.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속 응어리진 무언가 조금이라도 씻어내 드렸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인생 이야기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송채경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